저는 세미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쌤이라고 하고요. 오늘 유럽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를 통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쌤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민 업무를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횟수로 한 19년 된 것 같네요. 제가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딴지일보에 호주 이민을 알려주마 이런 기획 연재를 처음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호주로 이민을 간다던가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야, 호주에서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런 요리 학교를 1년 다니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대,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게 한 2004년, 5년 이때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 2002년도에 이민법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드니에 있는 몇몇 요리 학교들에 요렇게 커리큘럼을 만들고 여기 인증을 받으면은 그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TRA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걸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거 돈도 안 받고 해줬는데 그 요리 학교 돈 엄청 벌었죠. 그다음에 다음 카페에 이제 세미의 이민자료실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한 2002년도, 3년도 그때부터 이제 운영자로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네이버 지식인의 이민 디렉토리 전문가로 또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월급쟁이 생활을 많이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다국적 회사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국 대사관, 이웃 쪽 대사관의 투자관 이런 걸로 근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는 딱 한 2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예. 벙커원이라는 데서 이제 대한민국 그 당시에 한창 헬조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특강한 적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JTBC의 손석희 뉴스룸에 출연한 유일한 이민 전문가가 저예요. 그게 별거냐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민을 가야 하느냐? 이민은 사실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에요. 사실 동물들도 먹이나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심지어는 짝짓기 이런 걸 위해서 항상 이주를 해요. 무슨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이런 데 가면 개가 갑자기 어느 특정 시기에 바다로 다 몰려든다던가, 아니면 어떤 동물이 아프리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리고 사실 원래 인류 자체도 정설이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심지어는 미대륙 이런 데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민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10대 대상국에 보면은 미국, 러시아, 독일, 사우디, 캐나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통계상으로. 근데 보면은 여기서 조금만 밖에 나가도 저기 어디 유학 섹션만 가도 유럽은 이민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유럽이 이민이 안 돼요? 10대 이민 대상국에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4개국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블룸버그에서 한 1, 2년 전인가 2, 3년 전인가 나온 기사에 보면은 독일이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사실은. 독일은 EU 통합 이후에 동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을 싹 다 끌어썼어요. 엘리트, 특히 엘리트 계층, 웬만한 폴란드나 체코의 의사들이 지금 다 독일 가 있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말할 것도 없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EU 통합 이후에 어떤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엘리트들을 다 끌어썼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실업률이 3몇 %대예요. 되게 경제학을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실업률이 통상 한 5%, 6% 이 정도가 적정 실업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여기 이제 자기가 사장님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장인데 실업률이 한 2%, 3% 되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는다고 구인 공고가 나면은 독일어로 된 이력서가 거의 안 들어온대요. 독일어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들은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현상이 나면은 독일어를 못해도 좋으니까 영어만이라도 하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정말 영어를 다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독일 회사 안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엔지니어가 그래도 떠듬떠듬 서로 간에 영어로라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면은 뭐 인도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다 뽑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뭐 대기업 다니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저기 구미나 이런 데 가면은 뭐 LG 공장, 뭐 삼성 공장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광진구에 예전에 모토로라 생산 공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모토로라, 노키아 다 한국에서 그 핸드폰 조립하고 만들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까서 뒤에 배터리 열어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도 있고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삼성전자고 LG전자고 다 공장이 어디가 있느냐? 베트남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 여기는 지금 오늘 마침 베트남에서 뭐 아파트 팔겠다고 오신 분들이 없는데 베트남에 가면 지금 아파트가 난리예요. 왜냐? 그 한국의 대기업들의 공장이 거기 다 가 있다는 얘기는 베트남의 중산층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반증이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을 뭐 평소에는 옛날에는 월급 2, 3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월급을 5, 6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졸 신입사원이 한 5, 60만 원이에요. 베트남에. 뭐 이제 뭐 과장, 부장 올라가면 한 100만 원 받겠죠. 그럴 정도로 기업들은 이미 다국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싼 곳이라면은 정말 어디 정글까지도 다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전하고 달라진 게 제가 호주를 처음 이민 간 게 한 1998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아직 잘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저는 사실 98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바로 호주를 갔었는데 컴맹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한메일 주소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호주에 처음 민박집 가니까는 어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뭐 이런 데서 온 약간 원주민 계열의 하숙생이 같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제 한메일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인터넷을 못해가지고.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메일이구나. 그게 98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카톡이나 무슨 뭐 기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 SNS를 활용하면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애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카드를 긁으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리고 어디 뭐 아울렛 가서 뭐 사면은 바로 문자가 오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어디 뭐 누가 이민 갔다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카카오 스토리든 실제로 뭐 우리 옆동에 살던 누구 엄마가 뭐 어디 뭐 스웨덴으로 이민을 갔대. 야 스웨덴에서는 국제학교를 영어학교를 공립학교가 있어. 그래서 학비도 안 낸대. 점심도 공짜로 준대. 근데 점심이 되게 부실해서 맛은 없다 그러더라. 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 스스로도 그런데 저는 약간 디지털 노마드예요. 디지털 노마드가 뭐냐면은 나는 지금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독일에 살아요. 작년까지는 어디 살았느냐? 호주에 살았어요. 내년도에는 뭐 계속 독일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내후년에는 모르겠어요. 또 어디 가서 살고 있을지. 그러니까는 내 업무가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새 인터넷 찾아보면 디지털 노마드하면 되게 무슨 뭐 금융 다단계 사기 뭐 이런 게 많아서 유의할 필요는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데 되게 무슨 금융 다단계 사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을 권리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한테 더 좋은 뭐 양육제도
교육제도, 뭐 실업 노동제도, 의료보험제도 이런 걸 찾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되게 이제 해외를 안 가본 사람들은 해외에서 병원을 안 가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의료보험은 한국이 최고다. 근데 병원 가보면 한국에서는 감기약만 많이 줘요. 근데 감기약 받아보시면은 약을 잘 정확하게 이 약이 뭐 하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소화제, 제산제, 무슨 설사 방지하는 무슨 약, 그 다음에 가끔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그걸 한 4-5개를 줘요. 그러면 독일이나 호주 같은 데 가서 의사한테 감기 걸렸다고 하면 그 약을 주느냐? 웬만해서 안 줘요. 웬만해서. 실제 뭐 목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럼 감기약을 막 싸게 많이 받으니까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 암보험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암보험 없는 분이 없어요. 맨날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맨날 와서 보험 들라고 그러는데 암보험 1인당 들면 되게 1인당 가족 1인당 뭐 한 20만 원, 30만 원 내거든요. 그걸 20년, 30년 내야 돼요. 그리고 막상 암에 걸려서 가면은 요 암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암에 걸린 사람이 직접 와야지 보험금을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30년 내면은 한 6천, 7천, 뭐 거의 1억 가까이 돈 돼요. 근데 해외에서 웬만한 선진국, 복지선진국 가면은 그 암이 걸리던 뭐가 걸리던 일단은 다 무상으로 치료를 해줘요. 그다음에 병상 뭐 입원비 무슨 뭐 식비 이런 거 다 무료예요. 병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 의료보험이 어떤 그 사회의 구성원이 어디가 정말 심각하게 아파서 어떤 위기를 겪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돌봐주는 게 의료보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해외는 잘 돼 있어요. 간병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간호사 아니면은 간호조무사가 그 환자를 다 돌봐주고 뭐 가족이 병실에 가서 수발을 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가족이 들어가질 못하게 해요. 웬만해서 딱 정해진 면회 시간 외에는. 근데 한국은 감기약은 많이 주지만 사실 약도 아닌 감기약을 많이는 주지만 실제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심하게는 그냥 그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민으로 얻을 수 있는 의외의 부수입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자산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상속세를 많이 내는 나라인 거 혹시 아세요? 일본이 1위고 한국이 2위예요. 거의 한 40-50% 내요. 뭐 내가 뭐 가진 돈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요새 강남 4구 뭐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상속세 면제 범위에서 벗어나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대기업을 뭐 열심히 20-30년 다녀가지고 이제 은퇴를 위해서 아파트 한 2채, 3채를 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자산이 몇십억 되거든요. 요새 엄청 올라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월남전 다녀오셔가지고 뭐 돈을 한 200만 원 모아가지고 그걸 논현동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 자산이 지금 수십억이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보고 상속 증여 뭐 이거 막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제 생각 보니까 몇십억 날라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강남 4구에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좀 뭐 한국에서 대기업이든 뭐 직장생활 20-30년 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상속을 생각하면은 그 상속세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기술이민, 취업이민, 사업이민, 투자이민, 뭐 결혼이민, 뭐 기타 등등 이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 기술이민이라 하면은 고용주가 없이 나의 자격을 점수화해서 받는 영주권, 뭐 이민 이걸 의미하는 거고,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이에요. 해외에 고용주만 있고 고용계약서만 주면 이변이 없는 한 진행할 수 있는 게 취업이민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학력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이민은 사업계획 및 수행자금이 필요해요. 투자이민은 아주 큰 투자금이 필요해요.
여기 바로 보니까 여기 누가 키프로스에서 누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유로 투자하면은 EU 시민권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EU 시민권을 받았고 이미 키프로스 여권을 받으면 키프로스 안 살아도 돼요. EU 국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200만 유로는 없어지는 돈이냐? 뭐 키프로스가 사실 얼마 전에 전쟁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뻔한 얘기인데 이민 준비 시에 유의할 사항들이 꽤 있어요. 여기도 지금 뭐 이민 섹션도 그렇고 유학 섹션도 그렇고 가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카더라 썰들을 막 상담을 해주죠. 뭐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을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 90% 이상이 잘못된 정보예요. 그걸 다 일일이 뭐 잡아가지고 제가 막 정정해 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그 잘못된 정보 중에는 그걸 굳이 분류해 보면은 애초에 틀린 정보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TV에 내가 용접 기술을 배워서 뭐 호주에 성공적으로 뭐 이민을 했느니 캐나다에 어디 가가지고 뭐 알버타에 가가지고 내가 이민을 해서 집을 샀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막 TV에 막 나온단 말이죠.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광산붐이 꺼진 지가 언제고 오일붐이 꺼진 지가 언젠데 용접 기술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뭐 그거는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아예 업체들에서 왜곡이나 댓글 조작, 뭐 후기 뭐 이런 시발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꼭 큰 돈을 더 치러요, 수업료를. 되게 유학원에서 뭐 어느 학교를 무조건 가라, 어느 뭐 무슨 투자 상품을 무조건 해라 한 건 그 커미션 때문이에요. 뭐 여기 EB5 많이들 팔고 있는데 EB5 하나 팔면은 저희한테도 맨날 그 미국에 있는 리저널 센터 뭐 무슨 프로젝트에서 맨날 와요. 우리가 한 3, 4만 불 줄 테니까 우리 투자 프로젝트 팔아달라. 근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은 제가 파이낸스 전문가는 아닌데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예요. 왜냐? EB5의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EB5의 펀더멘탈은 내가 50만 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조해야 돼요. 창출해야 돼요. 미국에서.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하고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주권이 나와요. 자,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냐? 한 2만 불 내요. 1인당. 어디 뭐 중부 지역에 어디 막 흑인들 많은 동네 이런 데 가면은 한 2만 불이면 사람을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죠? 20만 불. 2년 유지하면 얼마까지죠? 40만 불. 자, 내가 50만 불 투자한 프로젝트에 40만 불 써서 10명을 2년 동안 고용했어요. 그러면 10만 불로 수익을 내야 돼요. 나요? 어떤 세상에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사람을 10명을 뽑았다고 해서 당장 수익이 생겨요. 그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수익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뭐 한 20%, 30% 된다는 얘기예요? 뭐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프로젝트가 계속 가려면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폰지라고 그래요. 폰지. 나 다음에 누가 50만 불을 또 넣어야 돼. 그럼 그 돈으로 또 돌려맞고 잘 되면은 내가 영주권도 받고 내 돈도 뭐 일부 돌려받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안 들어오면 요새 중국에서 EB5를 막으려고 해외 자산 반출을 금지했죠. 얼마 전에. 이거 파이낸스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자산을 중국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았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전 세계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기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특히 EB5. 안타깝지만. 또 하나, 그러니까는 이거 되게 다른 업계 분들한테 피해가 돼서 죄송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주 계층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뭐 싱가포르 사람도 있지만 중국 본토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자산 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 산 아파트는 지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중간에 어디 바다 위에 모래를 덮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무슨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땅도 없어요. 가면은 심한 프로젝트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그 조호바루 그 중간에 바다에다가 땅을 뭐 모래를 갖다 퍼가지고 땅을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세우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다 얘기해주면서 뭐 투자해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리스크를 잘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미국, 호주, 캐나다 놔두고 유럽을 가느냐? 마이클 모어의 시코나 다음 침공은 어디를 한번 보세요. 미국식 자본주의와 그 유럽식 이거 3인주의라고 그러나? 제가 정치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잘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런 약간 사회적 민주주의 뭐 이런 약간 수정된 자본주의 뭐 이런 거와 미국식 자본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약간 옛날 자료인데 한 4, 5년 됐나? EBS의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국가 사회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발전된 단계가 유럽의 나라들이 아닌가. 특히 뭐 사실은 이탈리아나 뭐 좀 밑에 나라들은 사실은 뭐 이탈리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 밑으로는 아프리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남유럽이나 뭐 동유럽은 그 정도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알프스 이북에 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뭐 베네룩스 3국이라든가 특히 뭐 북유럽 국가들은 현존하는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 중에서는 아마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유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민법 강화예요. 예전에 비해서 여기 지금 그 전시에 나온 이민 업체들이 대폭 줄었어요. 이거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신 분들. 옛날에는 여기를 다 비숙련직 취업 이민이 다 덮었어요. 그거 아세요? 미국의 비숙련직 취업 이민, 닭공장에 가면은 1년 하면은 뭐 영주권 준다, 이 프로그램. 그거 지금 미국 영사관에서 사기라고 그래가지고 다 막혔어요, 지금. 왜냐? 비숙련직 취업 이민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3년이고 4년이고 풀타임으로 쓰겠다라는 의도인데 왜 6개월만 일해도 된다, 1년만 일해도 된다, 잘못된 정보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망하고 뭐 그나마 버티고 있는 회사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여기 지금 그 업계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는 방법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업계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나아요. 저희가 마케팅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 유럽은 왜 이게 쉬우냐? 현재 유럽에서는 IT,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뭐 기타 몇몇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굉장히 장려해요. 근데 사실 이 스타트업 창업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그 이민 프로그램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있어요. 영국 뭐 등등 영비권에도. 근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미국은 심지어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비자법이 아니라 뭐 이상한 데서 다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럽은 지금 분위기가 일단 회사만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고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만 증명이 되면은 대부분 거주허가를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5년 이상 유지하면은 통상 EU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EU에는 지금 이민법이 막 바뀌는 시기예요. 옛날에 여태까지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그 이민자들 많이 뺏기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뭐 EU에서 뭐 블루카드라는 제도도 만들고 뭐 EU 영주권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EU 영주권 제도가 있고 그 나라 고유의 영주권 제도가 있고 두 가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서 EU나 뭐 그 나라의 어떤 EU 어느 특정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상 한 3억에서 한 6억 원 정도 자금이 있으면은 가능해요. 이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뭐 분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분기별로, 뭐 월별로, 뭐 연별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혼자 그 돈만 가지고 하면은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자금들이 좀 모여가지고 자 아까 EB5는 50만 불로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그랬죠? 10개. 유럽은 한 뭐 2, 30만 유로로 일자리 하나만 만들면은 영주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근데 그게 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뭐 한 100만 유로 만들었는데 뭐 그걸로 한 3, 4명 영주권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이민성이나 뭐 투자청이나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야 20만 유로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뭐 25만 유로씩 뭐 4명이 모여가지고 100만 유로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승인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정말 이민자가 급한 나라들은 심지어 2년 만에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카드 받아서 21개월 유지하면은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21개월 후에 바로 영주권이 나오진 않겠죠. 21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짧으면은 1, 2개월, 길게 걸리면 뭐 3, 4개월 걸리겠죠. 그리고 EU 국가 어디든 어느 나라를 가든 5년만 버티면은 EU 영주권을 받아요. 그 나라 영주권이 아니라 EU 전체에 통용이 되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국가별로 어떤 나라는 뭐 독일어를 중하를 해야 돼. 노르웨이는 EU 국가는 아니지만은 노르웨이는 뭐 A2만 해도 돼. A2란 얘기는 그냥 기초에서 살짝 높은 정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또 어떤 나라는 뭐 세금을 더 많이 냈어야 돼. 어떤 나라는 세금을 안 내더라도 일단은 5년을 버티고 마지막에 소득만 증명이 되면 돼. 뭐 이런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다른 일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의 사업 이민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뭐 사업 계획이 일단 타당해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사업 계획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사업 이민이나 해외에서 창업하겠다는 분들이 저는 윤식당을 보고 감명받아서 한식당을 창업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요. 그리고 현지의 외국인청이나 이민성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뭐 맘앤팝 숍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냥 동네 구멍가게는 별로 비즈니스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더 유망한 창업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것도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에 따라서, 회사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한회사가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게 나라에 따라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겹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분리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법인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 한국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자본금 5천만 원이 안 되면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못 했는데, 요새는 뭐 100만 원짜리 회사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외는 심하게는 영국에 있는 무슨 회사들 뭐 이런 거는 2달러짜리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의 자본금이 2달러예요. 이제 그걸로 월급도 못 주니까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2달러짜리 회사를 받아서 설립해서 거기서 매출을 바로 올릴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과 대표이사나 그 고용인들이 다 분리가 된 경우에는 그 법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내가 뭐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뭐 법인과 대주주가,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분리가 안 된 경우에는 뭐 자영업자로 진행하게 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설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1년, 2년, 3년, 5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세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뭐 법인세 신고, 뭐 부가세 신고, 이게 다 돼야겠죠. 오히려 이 비용이 더 비싸요. 해외에서 회계사들 얼마씩 받느냐, 시간당 뭐 200유로, 250유로씩 받고 그래요. 변호사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딸깍 15분 끊으면은 뭐 100유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회계사 변호사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 현지의 회사법, 세법, 노동법, 이민법, 이게 제대로 그 유지가 안 되면은 그 법인에 뭐 갑자기 5년이 안 됐는데 국세청에서 감사 나와서 뭐 폭탄을 맞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 변호사나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의 어떤 그런 컨설팅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통상 뭐 2년에서 5년 후 거주 요건을 만족한 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다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진행해드리는 부분,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드리는 부분 뭐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뭐 그렇게 회사를 한국에서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월급쟁이 생활만 했지 실제로는 뭐 회사 대주주가 뭐 어떻게 되고 등기이사가 어떻게 되는 거고 법인세 신고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고 어떤 경우에는 부가세가 안 붙고 이걸 대부분 잘 모르세요. 또 이게 나라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스타트업 회사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제3자가 자금 지원 합의를 하겠다. 내가 뭐 매월 얼마씩 그 회사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구를 채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업 청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취업 청탁 자체가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뭐 공기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회사에 이익에 반해서 취업 청탁을 하게 되면은 배임이나 횡령이 되는 건데 뭐 해외에 있는 회사에 그런 한국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용계약서를 뭐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나 이민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봉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근데 여기서 숨겨진 비용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돼요. 되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현재 블루카드가 가능한 최저 연봉이 52,000유로예요. 그러면은 나는 52,000유로만 지원하면은 고용계약서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4대 보험을 내가 내면은 고용주가 4대 보험을 한 번 더 내요. 똑같은 레이스로. 내가 국민연금 4.5% 내고 고용주가 4.5% 내는 거 아세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는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퇴직할 때 1년 근무했으면은 한 달치 퇴직금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거의 한 20% 가까이 고용주가 추가 부담을 하게 돼요. 독일은 그게 좀 더 세요. 뭐 한 명목상으로 한 25%,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치면은 뭐 30%. 그 다음에 그 정도를 뭐 자금을 매출을 잡았다? 그러면 부가세가 19% 막 이래요. 그럼 매출에 대한 19%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용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게 아까 대주주와 대표이사 뭐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나라별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외국인청이나 국세청이나 기타 뭐 관계에서 이거는 고용계약서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자영업이다. 그러므로 자영업 사업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라.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기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은 내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회사에서 어사인 받는 어떤 업무들을 열심히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되게 통상 저희가 이런 거를 알선해드리고 진행을 할 때는 노동관계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찾아드려요. 그러면은 심하게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느냐, 뭐 독일이든 뭐 노르웨이든 스웨덴은 다 공통인데, 뭐 회사는 어디 뭐 미넨에 있는데 나는 뭐 저기 뭐 슈투트가르트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내에만 있다면. 회사는 어디 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베를린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종은 일단은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비용을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을 설사 못 내더라도 비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되게 많이 권해드리는 게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라고 저희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하다못해 무슨 뭐 구매 대행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 현지에 무슨 뭐 요새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뭐 독일제 핸드크림을 팔아요. 뭐 구매 대행 해드려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뭐 껴가지고 199유로에 배송해드려요. 뭐 이런 것들 막 생겼거든요. 한국에서 훨씬 더 비싼 것들이. 되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일종의 아비트리지 같은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세가, 독일에서 10,000유로였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독일에서 1,000,000원짜리 비트코인 하나가 1,000,000원이었다 시세가. 근데 한국에서는 1,200만 원, 뭐 1,300만 원 해요. 차익이 발생해요. 똑같은 상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들고 독일 가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은 얼마가 남아요? 한 200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정부에서 그걸 다 불법으로 막아놨나 뭐 그래요 막.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모든 상품이,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찰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샤넬백. 저는 왜 그걸 몇백만 원씩 주고 사고 무슨 뭐 버킨백이 몇천만 원이고 일을 못 하는데, 여성분들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하고. 한국에서 500만 원짜리인데 거기 갔더니 350만 원이다. 그건 이거는 거의 현찰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한
EU FTA의 조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가세까지 환급받고 관세 안 내고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은 거의 뭐 30% 마진이 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병행 수입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뭐 딱 있다 제가 막 짚어드리지는 못해요. 뭐 여기 이제 아기 키우는 분들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어디 그 독일에 무슨 아이들 전문 매장 갔더니 그 뭐죠? 그 스토케? 그게 뭐 한 50만 원, 60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게 뭐 150만 원, 2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200만 원 주고 사냐고 나는 절대 안 산다고 그랬는데 강남 엄마들이나 뭐 분당 엄마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거의 현찰화하기가 쉬운 그런 상품들이 독일에서는 싼 게 한국에서는 비싼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싼 게 한국에서는 비싼 거, 이런 것들을 찾는 비즈니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는 내 노동력이나 뭐 교통비 이런 거는 들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크게 재고 부담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서 바로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 정보 기반의 업종. 여기서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있으면은, 자, 내가 VPN만 열어주면은 한국에서 일을 하나, 솔직히 어디 일본에 가서 일을 하나, 태국에 가서 일을 하나, 어디 뭐 지중해 어디 뭐 스페인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희 직원 중에도 보면은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자, 그래픽 디자이너가 반드시 어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근무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돈이 안 드는 비즈니스, 유학원. 여기 있는 유학원들 자본금이 얼마인 것 같으세요? 나와 있는 유학원들. 없어요, 자본금 거의.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이런 비즈니스 시작할 때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약간 NGO 스타일로 그냥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다가 아는 어떤 유학원 누나가 저의 어떤 그런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해서 저랑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얼마씩 자본금 냈느냐, 호주 달러로 1,000불, 저 1,000불, 그 누나 1,000불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그 당시에 호주 환율이 얼마였느냐, 한 600 몇십 원 그랬어요. 지금 800 몇십 원 하는데 그럼 얼마예요? 한 7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둘이 1,400만 원 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부동산 중개업, 나라마다 다른데 법이, 어떤 나라는 부동산 중개사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냥 신고제예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무슨 뭐 뱅크럽스니까는 뭐 파산을 했다거나 뭐 어떤 뭐 사고를 쳤다거나 범죄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은 내가 부동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 복비를 얼마 받느냐, 5.95% 받아요. 100만 유로짜리 집을 하나 팔잖아요. 얼마지? 59,500유로를 받아요, 부동산에서. 그래도 집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같은 독일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나눠지긴 하는데, 어떤 데는 뭐 2.95%, 어떤 데는 뭐 4.95% 그런데, 약간 인기 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5.95%. 프랑크푸르트의 주재원들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전부 다 5.95%. 집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내가 그 동네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 집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집을 따오고 한국에서 오는 주재원들한테 이거 하나 사세요 해서 팔았다. 1년에 100만 유로짜리 단독주택 한 두세 개 팔면은 장사 끝. 뭐 이런 비즈니스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돈 들어요? 나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크게 자본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유학원 자본 필요 없어요. 여행 가이드 자본 필요해요? 없어요. 여행 가이드가 뭐 사무실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페이퍼 컴퍼니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되게 이제 사업이민 하라고 하는 다른 이제 업체들의 얘기는 뭐 무슨 카페를 오픈해라, 레스토랑을 뭐 10만 불을 투자해서 해라, 뭐 30만 불을 투자해서 뭘 해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 나라의 물정도 잘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고 하는데 큰 자본 투자를 하는 거는 항상 이민 사기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전문직 취업 거주 허가를 유지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돼요. 언어 조건도 굉장히 낮아요. 그냥 500시간 노르웨이어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A2 정도 실력인데, 그다음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4년 정도 걸려요.
대략 요 정도 4.5억, 5억 원 정도 예상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가 2년, 3년, 4년 만에 빨리 주는 영주권은 EU 영주권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영주권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타 EU 국가들, EU 국가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이 좀 덜 개발된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불가리아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한 40만 원, 50만 원 해요. 베트남이랑 맞먹어요. 그러면은 불가리아에다가 뭐 연락사무소 하나 차려가지고 5년 버티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실제 그거를 해서 거주허가 하고 영주권까지 받는 비용 자체는 1억, 1.5억 정도 들까? 그 정도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2.5억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EU 영주권을 받았다? 내가 불가리아에서 뼈를 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독일이든 뭐 다른 나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나는 왜 굳이 그 알아보지도 못하는 키릴 문자를 쓰는 나라를 가느냐. 난 조금 더 살기 좋고 놀기 좋은 뭐 이탈리아에 가겠다. 이탈리아도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이탈리아도 뭐 한 5년 버티는데 한 3억에서 3억 5천? 요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럼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이제 북쪽 밀라노 쪽으로 갈수록 생활비가 비싸고 밑에 나폴리로 갈수록 생활비가 적거든요. 대신에 약간 달라요. 알프스 쪽으로 갈수록 인종이 사실 같은 이탈리아인이 아니에요, 이게. 알프스 쪽으로 갈수록 약간 독일 사람 비슷한 이탈리아 사람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약간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스타일의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뭐 옛날에 무슨 뭐 시네마 천국 뭐 이런 거 찍던 그런 동네 가가지고 나는 그런 데서 유유자적 하고 싶다. 그럼 훨씬 적은 비용으로 EU 영주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시죠? 네, 2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민에 관련된 이민 혹은 뭐 유학에 관련된 유학을 통한 이민 뭐 취업 이민 기타 등등 뭐 결혼 이민 관련해서 어떤 나는 질문이 있다 Q&A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저희 그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유료 전화 상담, 유료 대면 상담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서울에 상주하지는 않아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현재 다 독일에 있고 저도 가족들 데리고 다 놀러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서울에 있지는 못하고 지금 당장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독일 가는데 독일 가면 또 가족들 데리고 그 마테오른에 가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상담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 상담이건 메신저 상담이건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화 상담, 대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뭐 세미가 이거를 봐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뭐 저희하고 그게 구체화돼 가지고 이거는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랑 그때 정식 대행 계약을 해주시면 되고 여전히 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잘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뭐 될 거는 같은데 나한테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거기서 중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뭐 개별적으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